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동작 샘터 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 호수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어제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제 연휴를 맞아서 간만에 이렇게 서달산 산행 좋았어요. 우리 우리 박동호 부장님은 서달산이라고 부르면은 그쵸. 서달숲. 언덕. 서달숲. 서달 언덕. 서달숲. 서달숲이 어디? 근데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서달숲이 어디냐면 동작동 그 현충원. 맞아요. 예, 현충원을 바깥으로 두르고 있는 그 산인데 어제 저희가 간 코스는 이수역. 1서부터 이수역에서 13번 출구로 나와서 이제 그 이수역 옆에 있는 남성 4개 시장을 통해서 가다 보면 그 위에 제가 이제 새롭게 도서관 단골 손님이 된 그 동작 샘터 도서관이 있고 샘터 도서관 그 옆길로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면 동작 충역길이 나오죠. 이수역 14번 출구. 13번 아니고 14번 출구. 네, 14번 그렇구나. 출구. 14번 출구고. 그래서 보니까 그 현충원 그 둘러서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펜스를 맞아요. 따라서 쭉 가다가 이제 내려오면은 그게 우리는 거기로 내려와서 노들역까지 쭉 갈 수 있죠. 노들 나루공원까지 쭉 나오면 코스.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렇게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서울 시내에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아주 산책로입니다. 나무들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둘레도 좀 있고, 높이도 좀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노들역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아파트들이 좀 상도동 아파트들. 옛날 아파트들이 이렇게 딱 붙어서 있는데 숲에 붙어서 있는데 그냥 아침에 새소리가 엄청 요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야, 이 새소리 들으면서 아침에 시작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예, 그래서 저는 또 임장 관점에서 여기서 이 아파트는 한 5층 정도 높이가 딱 좋겠다. 창문 딱 열었을 때 숲이 그냥 쫙. 그래서 여기 정도는 나중에 괜찮겠다 싶었고 그 아파트 제가 지금 17층에 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창이 굉장히 많고 저희 청라의 아파트들이 그리고 높기 때문에 그 시원하긴 해요. 밖에 좀 멀리 보이고 그렇긴 한데. 어떤 분들이 이런 걸 선호하시는데 저는 나무 뷰가 좋더라고요. 눈앞에 이렇게 녹지가 이렇게 보이는 게. 예, 멀리 보이지 않더라도 딱 봤을 때 나무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안정감이 있는데 여기는 마치 사무실 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와도 퇴근을 한 건지 안정감이 없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 작가님 또 세 권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번 주는 제가 좀 바빠서 2번밖에 못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셨어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갑자기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유퀴즈 출연 성탁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유퀴즈 녹화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간만에 제가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건데, 선수들은 역시 맞아. 이렇게 일을 했었지. 그 준비하는 기간이 은근히 되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인터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많은데, 저 역시 또 계속, 나가서, 사실 이제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를 가지고 계속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번 주 한 주 좀 바빴어요. 근데 촬영 나가서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 이런저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뭐냐면 인터뷰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작가하고 그 전에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다가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래도 PD님 24년을 MBC에서 일했으면 중간에 이렇게
외주사라든지 드라마 제작사에서 뭐 이렇게 나오라는 이직 제안, 스카우트 제안 없었냐고 저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 한번 그런 제안이 온 적이 있었다. 근데 난 그때 안 나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재석 님이 이제 인터뷰 중에 예전에 10억의 제안을 받고도 MBC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적이 있다는데 그 10억의 제안을 이렇게 거절하는 게 쉽지 않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10억을 받고 나가서 일할 자신이 없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라 생각하는데 나는 20대서부터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적게 벌고도 적게 쓰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행복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이 30에 사실 영어 통역사로 일할 때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 더 적게 버는 당시로서는 MBC PD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이 직업이 더 재밌었기 때문이고 나는 10억의 제안을 받고 딱 했던 생각은 뭐냐면 저 돈을 받고 나가면 내가 10억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10억을 받고 나갔다는 건 내가 그 새로 부른 회사에 가서 10억의 값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나는 내가 막 이렇게 스펙터클한 대작을 연출하는 PD가 아니에요. 저는 데뷔작서부터 청춘 시트콤, 유논스톱, 그러니까 아주 적은 예산을 들여서 가성비 높은 작품을 만드는 게 저의 특기란 말이에요. 로맨틱 코미디라는 게 적은 돈 들여서 그냥 소소하게 하는. 근데 그런 내가 10억어치의 값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오래를 일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10억의 값을 할 만한 어떤 자신이 없어서 안 나갔고 대신 MBC는 적어도 내가 프로그램 하다가 좀 망하거나 시청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뭐 압박을 주거나 쫓아내는 회사는 아니었다. 제가 다닐 때 2000년대,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안 나갔다라고 했더니 유재석 씨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PD님은 자기 객관화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 근데 박동 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그 소크라테스의 네 자신을 알라 그건 맞아요. 그런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주 철학적인 질문서부터 시작인데 박동 부장님은 본인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하네요. 되는 편이라고 좀 되는 편이라고 봅니다. 예. 맞아요. 내가 봐도 박동 부장님 되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분수를 안다. 이게 되게 중요해.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고 나에게 더 맞는 트랙이 어떤 일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나는 유재석님의 질문을 듣고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게 왜 되는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사람들을 보면서 스타가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사실은 자기 객관화에 있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PD로 일을 하면서 왜 PD로 이렇게 일하면서 보면은 특히 나는 이제 드라마를 연출했으니까 배우들 중에서는 주연과 조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그 방송 용어로 우리가 느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느낌 약간 일본 말인데. 느끼가 원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는 조연 느끼야. 이 친구는 조연 느끼야. 이 친구는 약간 코미디 느끼야. 느끼라고 하면 어떤 느낌, 어떤 분위기라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그냥 방송 용어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를테면 어떤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무명으로 오래 살아. 그러다가 어떤 영화에 하나 나와서 아주 인상적인 조연을 하나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로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 막 화제가 됐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 이제 부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자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기 알아보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나도 한번 주연 한번 해볼까? 근데 그때 드라마 PD들이 하는 생각은 뭐냐면 이 친구는 딱 조연 느끼인데 주연을 욕심내네.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이렇게 와서 이제 하면은 배우가 와서 그래요. 감독님 저는 근데 이 역할보다는 좀 더 큰 역할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안 해요.
이 캐스팅 제안을 하면 안 받아들이고 저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끼리 저 친구가 좀 이 자기 객관화가 좀 안 되나? 저 친구는 되게 잘생기고 멋있는 친구 옆에서 이 양념 역할을 했을 때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를테면 이제 여배우들 중에서는 되게 개성 있는 외모를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성 있는 외모를 가지고 인기를 얻었는데 나중에 자기도 주인공 하고 싶은 욕심에 얼굴을 과하게 고쳐요. 그러니까 요즘은 왜 과하게 고쳐달라 그러면은 주연 느낌으로 고쳐주는 그 의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비포 앤 애프터 성형외과라는 드라마 연출하면서 네. 성형외과 의사 만나서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의사분들 그 전문가로서 그러면 안 되면 그러는 거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우가 찾아와서 이렇게 고쳐달라 그럴 때 당신 얼굴은 요게 개성이고 요게 매력이니까 안 고치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게 진짜 전문가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들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다 고쳐주는 게 전문가가 아니고 돈을 안 받고 돈이 안 되더라도 그냥 돌려보는 게 전문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때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가 그런 적이 몇 번 있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얼굴 고쳐주세요라고 하는데 당신 얼굴은 안 고치는 게 더 훨씬 더 매력 있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 6개월, 1년 지나서 그 배우가 다른 무슨 이렇게 TV에 나오는 걸 봤어. 확 뜯어 고치고 나왔어. 나는 분명히 안 된다고 그러고 돌려보냈는데. 즉 뭐냐면 돈을 싸들고 고쳐주고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쇼핑을 하는 거예요. 의료 쇼핑을. 그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해드릴게요라고 고쳐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온 얼굴을 보면 시청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왜 얼굴을 저렇게 하고 나왔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의사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저럴 거면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자연스럽게 고쳐줄 걸. 내가 그냥 고쳐서 조금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자신의 그릇을 아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걸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이 방송계에서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제안을 할 때마다 욕심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과연 이게 맞나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 객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잘할 수 있냐면 자기 관리를 잘하거든요. 네.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욕심내다가 망가져요. 근데 나는 재성님을 어제 이렇게 지난주 수요일 날 촬영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사실 진짜 제가 이 청춘 시트콤 뉴 논스톱을 2000년에 연출을 할 때 재성님이 사실 나의 경쟁 프로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2000년 당시 KBS2에서 멋진 친구들이라는 시트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유재석님이 시트콤 그 연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나는 벌써 20몇 년 전에 나는 이미 그 방송계를 떠났는데 이분은 아직도 거기서 남아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유재석 님이 이렇게 오래가는 비결이 뭘까? 난 철저한 자기관리라고 생각하거든. 네. 그리고 그 자기 관리의 바탕에는 자기 객관화가 있지 않을까. 나라는 사람의 어떤 그 역할과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저는 재석님을 보면서 역시 삶의 밑바탕에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을 잘 알고 그런 나를 끊임없이 욕망을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이 노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동의되고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죠? 내가 생각나는 게 우리 고3 때 말씀하십시오. 고3 때 이제 우리 학력고사 세대니까 맞아요. 그때 이제 시험 한 방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쭉 보면 계속 학교 시험 보고 내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대충 급이 나누잖아요. 저 친구는 어디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 친구는 아무리 봐도 이때까지 모의고사나 이렇게 해서도 절대로 서울대 공대를 갈 수가 없는데
계속 가겠다고, 그러니까 남들은 뭐라 그래도 꿋꿋이 나는 올려서 갈 거야 하면서 해서 또 그때 뭐 지원 상황이라 이런 것도 있겠고 또 그날 시험 잘 봐가지고 실제로 되는 친구도 있고, 맞아요. 어떤 친구는 반대로 좀 지나치게 안전지향 하향 지원해가지고 나중에 주위에서 보기에는 더 조금 더 욕심을 있고. 내도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 전자의 경우를 보면 이거를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의지를 다잡고 목표를 높게 잡고 정진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이건 뭘까요? 이 얘기 또한 내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지난주에 내가 이제 삼성 인력개발원 가서 이제 강의를 앞두고 거기 내가 이제 되게 친한 이제 그 삼성 직원분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자기 객관화 얘기를 했더니, 근데 PD님,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뭔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도전하기 전에는 모르는 일 아닌가요? 그렇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한 게 뭐냐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전하는 건 중요한데요.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자, 이를테면, 제가 이제 요즘 왜 직장인이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나와요. 내가 전문가로, 실무자로서 전문가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관리자 트랙으로 갈 것인가. 근데 내가 30대 막 일을 잘하고 그러면은 40대, 이제 한번 그럼 관리자로 한번 해보세요. 팀장도 해보고 나중에 이제 나는 임원으로 내가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현장에 남아서 현장 전문가로 계속 갈 것인가. 그러다가 그래, 그럼 나는 한번 관리자를 한번 해보겠어. 임원을 한번 달아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부서장 뭐 도전해서 팀장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해보니까 안 맞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딱 했더니 부수장 해보니까, 그러니까 30대 때 이렇게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할 땐 되게 잘하던 사람이 막상 지시를 내리는 입장이 되어서는 그 일 잘 못하고 괜히 밑에 직원들 막 스트레스만 주고 그럴 수도 있거든. 부서원들의 재앙이 되기도 하고. 아니, 되게 슬픈 게, 일은 혼자 일은 잘하는데, 일을 관리하는 입장에 가서는 부서원들의 재앙이 되는 그런 리더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럴 때 바로 이 길은 제 길이 아닌가 봅니다. 그냥 다시 실무자로 돌아갈게요라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왜 안 되냐면 한국 어떤 그 사회 문화 중 하나가 뭐냐면 뭔가 가다가 많은 것에 대해서 실패자 낙인을 찍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갔으면 무조건 다 그냥 임원 달기 전까지는 무조건 직진이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오로지 사장만 바라보면서 그냥 싸바싸바만 하면서 가는데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도 민폐고 본인의 삶도 사실 나는 불행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뭘 하다가 포기하는 거를 패배자 트랙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전에 그 서울교대 가서 강의한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은 교대를 오면 무조건 초등교사 임용해서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가서 교생 실습 나가보고 나는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못 지내겠는데 아이들 뭐하고 이렇게 뭐 학부모들 악성 민원 받고 이런 거 나는 못 견디겠는데 그러면 그냥 그만두고 다른 일 찾아보시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학 전공에서 선택한 그 일로 직업을 삼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보세요. 저는 매번 망해서 한 번도 그 대학 전공도 살린 적이 없고 뭐 첫 직장 영업사원도 꾸준히 해본 적도 없고 통역대학원 나왔지만 통역해본 적도 통역사로 살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거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것 중 하나 뭐냐면 그래도 일단 한번 도전은 해본다. 해보고 안 되면 바로 물러난다. 나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잘 되나 생각을 해봤더니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 자연스럽게 넘어가자. 자연스럽게 나는 이게 진짜 잘 되거든요. 근데 왜 이게 내가 잘 되나 생각해봤더니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게 이 책 덕분이구나. 제가 20대 때 이제 아마 우리 박동자는 또 싫어하는 자기계발서인데
데일 카네기의 자기개발론을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내가 20대에 읽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자기관리론이라는 제목이 아니었어요. 20년대 내가 20대 때 1990년대 읽었을 때는 제목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읽다가 나 이거 옛날에 읽었네라고 생각했거든. 원제가 뭐냐면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어떻게 걱정하기를 멈추고 인생을 제대로 살 것인가.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하셔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데일 카네기의 명저라고 부르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하고는 다른 책이에요. 인간관계론의 원제는 How to make friends and influence people이에요.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가 인간관계론이고 자기관리론은 그냥 나의 인생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6가지 그 비결이 나오는데 그냥 쫙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봐요. 첫 번째, 늘 바쁘게 살면서 걱정을 몰아내라. 걱정하는 습관을 고치는 최고의 치료법은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찮은 일에 호들갑을 떨지 마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소한 일들 때문에 행복을 망치지 마라. 세 번째, 걱정을 몰아내기 위해 평균의 법칙을 활용하라. 스스로 자문해보라.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네 번째,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라. 당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이렇게 말하라. 이미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다섯 번째, 걱정에 손절매 주문을 걸라. 어느 정도까지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판단하고 그 이상은 걱정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톱밥을 다시 켜지 말라. 이게 제가 20대 때 인생이 바뀐 비결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20대 때 광산학과 다니면서 전공 선택이 망해서 내 남은 인생은 불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나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평생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 미리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부지런히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을 지난주에 이제 다시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너무 많은 과한 고민을 하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이렇게 좀 멀리하고 살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근데 이 데일 카네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책들이 나오는데 다 우리말 제목을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또 뭐야? 긍정태도론, 성공대화론. 맞아요. 론 시리즈로 해놔서 뭐 교과서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원제를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 되게 심플하게 걱정하길 그만두고 인생을 사는 법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론 해놓으면 나 같은 사람 밀어내는 거잖아요. 딱 봐도 교과서 같잖아. 자,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책도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데 이 책은 결국은 모르겠어요. 나는 출판사에서 아마 할 때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교과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읽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근데 원래 사실 나는 이 책을 읽다가 이상하다. 나 이거 읽었는데 왜 제목은 내가 전혀 생소하지 생각해 보니까 1990년대에는 이게 아마 그때는 왜 해적판들 많았었잖아요. 네. 제대로 된 그리고 지금 사실 데일 카네기의 수많은 책들이 번역돼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작권 시효가 지나갔거든요. 100년 전에 나온 책들이라서 저작권 시효가 지나갔고, 근데 제가 20대 때 읽었을 땐 그냥 카네기 처세술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세술로 소화를 했었고, 일본을 통해서 아마 들어온 번역서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은 다 옛날 거예요. 막 2차 대전 때 뭐 이런 얘기들 에피소드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참, 필요한 분에게는
도움이 되는, 특히나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1888년에 1955년생이네요. 그게 보통 한 출판 시효가 70년? 70년인가 되죠? 그래서인가? 이게 19년, 21년 책들이 26년, 19년에서 20년 요 이후 집중적으로 다시 재번역이 된 것 같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군요. 두 번째 책은? 두 번째 책 얘기하기 전에 두 번째는 책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는 그냥 제가 지난 한 주 내가 배운 것 중에 제일 공부를 좀 되새기고 싶다 싶은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이제 유퀴즈 촬영을 갖고 목요일 저녁에는 중앙일보에서 하는 은퇴 후 토크 콘서트에 갔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연사로 이제 강의를 하러 갔고, 저는 그냥 은퇴 후 노후 대비의 자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아껴 쓰는 습관이다. 현역 시절에 펑펑 쓰는 어떤 뭔가가 있다면 그것부터 지출 관리부터 하시라. 그리고 적게 쓰면서 살면은 노후는 즐겁다. 한번 얘기를 하러 나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4명의 이 연사들이 나왔는데, 저 다음으로 나오신 분이 정영주 작가님, 유튜버 쭈압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배당주 투자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정영주? 정영주. 유튜버 명호는 쭈압. 그러니까 지방 공공기관에서 이분 근무하면서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어떻게 배당주 투자를 했고, 이분 지금 이제 나이 50에 사실은 은퇴를 했는데 배당 수익으로 월 1,000만 원을 버는 분이에요.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셨고, 세 번째 연사는 이제 대전에서 경찰서장 역임하신 정기룡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분의 주제는 현업 시절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 노후에 할 일을 찾기 위해서 퇴근 후에 2시간을 이용하라. 퇴근 후 2시간 이용해서 노후 대비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분 학원을 엄청 열심히 다니셨더라고요. 제빵, 제과,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자격증 이렇게 따는 얘기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 말씀 너무 재미나게 하셔가지고 강의 시간 내내 배를 잡고 웃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경찰서장님? 정기룡. 저는 그 심지어 끝나고 나서 내가 그 출판사 우리 출판사 분이 마케터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나는 오늘 강의에서 내가 제일 웃길 줄 알았는데 저분한테 완전히 밀렸다고. 그래서 내가 다음 달에 하는 교보문고 보라쇼에서는 좀 더 웃기는 내용을 좀 준비를 하겠다. 근데 이날 은퇴 후 토크 콘서트의 그 하이라이트는 박곰희님, 그 연금 투자 이렇게 주로 해주시는 그 유튜버 그쪽에 스타죠, 스타. 스타죠. 이분이 연금 자산 설계 강의하셨거든요. 1시간 동안. 와, 나는 보면서 진짜 전문가는 저런 사람이구나. 엄청 일목요연하게 따다닥 정리를 해주는데, 이분의 그 핵심은 이거였어요. 투자는 7%로 모으고 배당은 5%로 쓰자. 그러니까 투자를 7% 목표로 투자를 해서 5%씩 배당 받아서 쓰자인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30년 딱 그 목표로 잡고 가는 거예요. 나이 30에 월 50만 원씩 연 7% 정도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연금 상품에 넣기 시작해요. 그럼 30년 후에는 6억 1,0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연 7%씩 계속 꾸준히 이제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러면 30년 후에는 이 6억을 그때부터는 연 배당률 5%로 돈을 찾아서 생활비로 쓰면 연 배당금 3,000만 원 정도. 그럼 이제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배당 250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더하면 월 400에서 500 정도의 생활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원금 6억 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왜냐? 배당되는 5% 배당 수익만 찾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얘기 딱 제가 제일 그냥 기억에 남는 거는, 투자할 때 이제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야 연 7% 정도를 목표를 삼을 수 있느냐? 이분은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가라고 이제 권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따라갈 투자자는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막 혼자 종목 공부하고 PER, PBR 막 이런 거 공부하고 막 그 차트 들여다보고 하면서 밤을 새우고 회사 가서 꼬박꼬박 조느니 그냥 국민연금 투자 방식 그대로 따라가는 걸 하시고 일을 낮에는 일에 그냥 집중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 포트폴리오까지 이렇게 쭉 한국인 맞춤 포트폴리오까지 쫙 공개해 주셨는데 뭐 저는 사실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마법의 연금 굴리기 우리 박동훈 부장님이랑 저랑 아주 좋아하는 마연굴의 김성일 저자가 추천해 주신 그런 그 상품들도 다 나와요. 뭐 코덱스 S&P 500이라든지 뭐 ACE, 에이스, KRX 금현물 그리고 코스피 200 미국채 혼합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나오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 박고미님이 쓰신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강연 들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고미... 7%로 투자하고 5%로 배당받자.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7%, 8% 보통 이제 그 얘기하시는 게 자산 배분 투자의 그 장기 평균 수익률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물론 근데 이제 자산 배분 투자도 스타일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뭐 다양하긴 하지만 뭐 크게 보면 미국 주식, 그 다음에 한국 주식, 그러니까 한국인의 경우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합해가지고 한 50% 그 정도, 50% 정도 하고 거기에 이제 채권을 미국 채권, 한국 채권 섞어서 한 30%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 투자로 금을 한 20% 넣는 그런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그거가 약간씩 변형되는 건데 그걸 대체로 한 7에서 8% 나온다고 역사적인 그러니까 과거로 이렇게 다시 역산해 보면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크게 깨먹지 않으면서 큰 위기가 와도 크게 깨먹지 않으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복리로 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도 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한 3가지 정도를 또 돌려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장이 어려울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인 장 있죠. 이렇게 보면 옆에 사람이 그냥 저기 코스피 사서 그거 하나로 딱 몰빵해놓거나 삼성전자 하나 딱 샀는데 맞아요. 1년에 100% 났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있으면 이제 못 참는 거죠. 멘탈이 흔들리지. 멘탈이 흔들리지. 한 방에 100%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7% 뭐 하고 있나.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 제가 뭐 산전수전 실패를 이쪽에 겪어본 바로는 그렇게 한 자산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유동자산 투자금의 한 절반 정도는 그 자산 배분으로 안정적으로 한 7% 목표로 해서 성장을 하되 내 자산 전체를 그렇게 해놓으면 이런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는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예. 또 여기에 또 편승하는 아하. 예, 그것도 일부 남겨놔야 또 이런데 또 해봐야 속쓰리지 않다. 하지만 피해야 할 거는 근데 이 2가지를 잘 보세요. 상승장에 올라타더라도 최소의 종목으로 올라타는 그 포트로 구성을 해야지 이놈도 좋아 보이고 저놈도 좋아 보이고 확신이 없어서 짝짝 해가지고 막 포트가 쫙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목이 늘어나잖아요. 상승장이라도 종목이 늘어나면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결국은 도로 아미타불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고 두 발 뻗고 못 자고 주식창을 항상 보게 되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지만 내가 지금 나도 반성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죠. 예. 박고미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두 발 뻗고 자기 위해서 박고미 스타일의 그걸로 쭉 가는 것도 마음 다스리면서 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실제 실행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자, 그래서 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전히 다시 한번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내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불안을 견디거나 또는 어떤 그 탐욕을 내가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잘 좀 들여다보는 그게 필요하고, 사실 제가 이제 왜 지난주에 그 문유석 판사님 나로 살 결심을 이제 한 절반 정도 읽었다 그랬잖아요. 문유석 판사님이 그 왜 판사 그만두고 나와서 드라마 작가로 네. 이렇게 인생 이문장하면서 그 책의 후반부를 제가 이제 지난주에 또 읽었는데, 후반부에 보면 문유석 판사님이 이 나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주식 투자였더라고요. 이제 왜 어울리지? 안 어울리는데.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분도 나와서 맨 처음에 했던 생각은 뭐냐면, 이분도 이제 공부 엄청 열심히 하신 분이잖아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가 그래도 이제 프리랜서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수입이 언제든지 뭐 이렇게 제로가 될 수 있고, 자 그러면 나는 뭔가 평생 평생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잘 불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분이 공부 많이 하셨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저축은 이제 의미 없고, 부동산은 이제 저출생 시대에 좀 어려운 것 같고, 채권 투자 봤더니 채권 연평균 목표 수익률이 5%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뭐 하나,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이분이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법원에 오래된 도시전설이 있는데, 나이 지긋한 부장판사 한 분이 초임 판사 시절서부터 생활비 쓰고 남는 돈은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무조건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대요. 그거를 30년 동안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계속 사서 예금하듯이 모아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라는 이 전설을 듣고 이분이 평생 저축한 돈 절반을 떼서 삼전 주식을 구입을 했답니다. 근데 하자마자 오르고 내리고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 삼전 이렇게 횡보하다가 마이너스 나니까 어느 날 그냥 안 되겠다. 삼전 팔고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바이오 신약에 들어가십니다. 야, 아니 문유석 판사도 그런 걸 하시네요. 문유석 판사도 이거는 그래가지고 사람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다가, 근데 심지어 막 계속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FDA 그 신청 바로 직전, 과연 이제 FDA 신청이 이루어지는 날 이걸 갈까? 그 전에 사람들이 다들 야, 이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빠져나간다 해서 많이들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팔까다 안 팔았어요. 그때 한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 책에 이래요. 죽을 때 죽더라도 히든은 보고 죽어야지. 큰 판에 내가,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는 30%로 변동폭을 제한하고 있으니 하락세로 돌변하면 첫날 바로 전량 매도하면 그만이야 라고 했는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걸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가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분 고정 수입 제로 상태의 50대 아재가 모든 자금을 올인해서 나스닥에 들어가십니다. 그게 언제냐? 2020년 2월이에요. 잠깐만, 2월이면 괜찮은데?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에요. 직전이에요? 코로나. 직후인 줄 알았네. 이분이 나스닥에 올인한 직후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전액 손절하자.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몇 년을 갈지 모르고 5년, 10년씩 갈 수 있으니까 대공황이 터지면은 무조건 탈출이다 생각하고 도망 나왔는데, 손절하고 나왔더니 나스닥이 다시 미친 듯이 회복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기나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책에 남기셨는데, 첫째, 개미는 절대 매도 매수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 둘째, 투자로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그렇다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장기간에 걸쳐 가난해진다. 하지 않으면. 넷째, 투자는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지금 재테크에 노심초사하며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이들이 이 글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훌륭한 점은 보통 그 정도 되면 그 정관예우의 끝발이 있을 때 가서 그렇지. 한 번에, 사실 그 율사들은
그러니까 뭐 저 판사나 검사 하시던 분들 나와서 그 퇴직 직후에 그 몇 년이 전 재산을 다 땡기잖아요. 맞아. 그 유혹이 엄청났을 텐데. 그렇지. 그 대단하시네요. 이 문유석 판사님도 자기 객관화를 엄청 잘하시는 분인 거죠. 이분이 딱 그 책의 마지막 후반에 가서 이제 사실 드라마 작가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나는 보면서 나는 너무너무 잘 알지. 드라마 작가가요. 이게 일을 해보면 미치는 게 내 대본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해요. 맨 처음 보는 제작사 대표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시청률 안 나옵니다. 대본 수정하시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정해서 내보내잖아요. 두 번째로 보는 제작사 프로듀서, 이 예산 관리하는 팀장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촬영에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엑스트라 인원 동원 좀 줄이시죠. 또 그래서 그 다음 감독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 캐스팅 힘듭니다. 배역들한테 좀 더 매력적으로 대사를 바꾸시죠. 바꾸잖아요. 그럼 배우가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작가님, 제 분량 대사가 너무 적네요. 좀 더 분량을 늘려주세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놓는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내가 대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100억짜리 프로젝트가 방송이 될지 안 될지가 좌우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그래도 이걸 하시면서 견디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나가서 정관유 그냥 변호사 일하면 돈 쉽게 수월하게 버는데.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꾼이 되고 싶었고 언젠가 이분 아주 초등학교 때 꿈은 그거였대요. 만화 스토리 작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막 온갖 재미난 이야기들이 떠오르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데 드디어 이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나로 살 결심 읽으면서 한 생각은 그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진짜 중요해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일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그게 일이 돈이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게 행복이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잠깐만, 이게 두 번째 책이었나요? 아니요. 두 번째 책은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 박동부장님 혹시 책 소개해 주실 만한 건 없고? 저는 아주 그냥 짧고 재밌고 그러니까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좋아. 어떤 책? 얘기해봐. 일러스트레이터 이다의 카메라 없는 핸드메이드 여행 일기. 재밌다. 시리즈로 내시는 것 같고요. 어떤 책인가요? 요거는 부제야. 일러스트레이터는 내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부제. 일러스트레이터 이다의 카메라 없는 핸드메이드 여행 일기. 여기까지가 부제고요. 제목은 내 손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 오. 글 그림 이다. 그림을 그림. 이 책 되게 특이한 책이에요. 이 책은 왜 집었냐면 요즘에 제본 방식 중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게 마치 옛날 우리 그 조선시대 서책들을 보면 이 책이 묶여 있는 부분이 드러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책을 꽂았을 때 보이는 부분이죠. 예, 맞아. 드러나 있고 거기 이제 실이 이렇게 맞아. 이렇게 꿰맨 부분 드러나 있고. 그럼 분책하기 되게 좋은 구조. 네네네. 그러니까 이 꽂았을 때는 이 책의 제목 같은 게 여기 찍히지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러네. 그런 편집 방식인데 이게 도서관에서 우리 청라호수 도서관에서 이렇게 쓱 훑다가 이거 국제도서관이구나. 쓱 신강코너 훑다가 뭐 딱 뭐지? 이거 안 보이는데? 신간은 아니구나. 네네. 여행도서 쪽에 훑다가 이렇게 딱 해서 쓱 뽑았는데 책이 딱 펼쳤는데 인쇄된 글이 하나도 없어. 와. 무슨 얘기냐면 다 손글씨야. 100%. 다 손글씨야? 네. 와. 100% 손글씨고 사진도 하나도 없어. 다 손그림이야? 다 그림이야, 다. 야, 진짜 수제 작업의 끝판왕이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 카메라 없는, 핸드메이드 잖아요. 그 심지어 이렇게 글로 손으로 쓰다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찍 그거. 진짜? 야. 고쳐서 이렇게 쓴 데도 있어요.
되게 매력적인 한 권의 엔사임제고. 근데 이게 보세요. 여기 보면 처음에 러시아 지도가 나와요. 예, 그 지도도 그려? 지도도 그려.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니까. 근데 진짜 진짜 저기 정밀 지도보다 이 그림, 그러니까 그 주요한 특징만 잡아서 딱 그린 그림이 훨씬 이해가 개념 그렇죠. 이해가 쉽더라고요. 맞아. 예, 그래서 러시아 딱 그려놓고 옆에 찍찍 되게 간단하게 이걸 스케치한 형식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러시아는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구나. 러시아의 구조는 오른쪽에 저 위에 베르호얀스크라는 산맥으로 막혀 있어서 저 위로 가면 북극해고 그리고 중국과의 이 경계 부분은 이런 산맥이 있고 그 오른쪽에 오호츠크에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어딘가 봤더니 여기가 오호츠크이고 핀란드 바로 밑에 우크라이나가 붙어 있었네. 볼가강이라는 게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우랄 산맥과 이런 관계였구나. 이게 개념이 더 확 들어오더라고요. 간단하게. 네. 그리고 뭐 차례 부분도 그 이제 차례를 딱 써놓고 거기 중간중간 그림도 있고 그래서 참 알아보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일러스트의 힘이구나. 그리고 이제 친구 두 명하고 이게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적금을 이렇게 우리가 언젠가는 뭘 해볼까? 그리고 5만 원씩 붓다가 처음에 국내 여행 가려고 붓다가 바빠서 까먹고 있다 보니까 금액이 커져가지고 이 정도면 해외도 가겠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금액이 크진 않아. 국내 여행보단 큰데 해외여행 제대로 가려는 금액도 안 돼. 좀 그렇지. 안 돼. 그래서 금액에 애매하다. 맞춰서 막 뭘 찾은 거예요. 어디를 싸게 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 러시아 비행기 그렇게 싸다며. 그러고 야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이러다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게 된 거예요. 네.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실제로 만나서 좌충우돌 하는 이야기 이거를 다 그림으로 그려서 책을 낸 건데 이 시리즈가 러시아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어디 갈 때마다 내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금방 보거든요. 왜냐면 글씨가 손글씨가 되게 커요. 그렇지. 네, 큰데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좋은 책이군요. 네, 정말 재밌고 한번 찾아봐야겠다. 막 유명 여행지를 아니라 개인의 경험을 주로 이제 사람들과의 경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뤄서 러시아라는 나라도 그렇지만 러시아 사람들의 성정, 분위기, 특이한 우리와 다른 그런 관습 이런 거를 굉장히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여행을 한 시기가 근데 최근은 아니고 이게 2020년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 후기 근데 이거를 여행은 그때 다녀오고 이걸 쓴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쓴 거예요. 그래서 뭐 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얘기들이 또 있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출판 기획 좋다. 여행기 이렇게 다루는 건 되게 좋겠다. 네, 그래서 요 시리즈로 계속 나오면 되게 기대되는 그렇군요. 그런 책입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알았어. 저는 제가 평소에 읽고 싶은 책을 어떻게 찾냐면 페이스북에 이제 올라오는 그 저자들이 이제 책 소개 글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분 중에 김봉석 작가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영화 평론가?
맞아요. 김봉석 영화평론가 맞아요. 맞죠? 제가 이분 예전에 그냥 신의 20일 기자로 있을 때부터 저는 이분이 영화평론 이렇게 하면은 나하고 좀 이게 취향이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되게 대중적인 취향을 잘 하고 재밌는 영화 많이 가시는데 이분은 또 왜 그 공포물에 대해서도 또 되게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호러의 모든 것 뭐 이런 책도 내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호러 소설에 대한 또 하나의 리뷰를 하나 올리셨는데 책 제목이 서점 괴담이야. 일본에서 나온 소설이고 오카자키 하야토라는 작가가 쓴 근데 이 작가는 2006년에 메피스토 상을 받고 데뷔했다가 18년간 잠적했대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작품을 쓰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호러 소설을 200권을 독파하면서 쓴 소설이 서점 괴담이래요. 그래서 근데 왜 서점 괴담인 줄 알아요? 이게 괴담은 늘 공동묘지라든지 학교 괴담이라든지 무슨 오래된 낡은 아파트 폐가 괴담 이런 괴담은 많은데 서점 괴담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죠. 일본에서 괴담의 어떤 그 배경이 된 곳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도 서점에서 어떤 일어나는 괴담을 쓴 적이 없어서 이분이 서점 괴담을 갖다가 이제 작가 본인이 등장해서 서점 괴담을 모으는 이야기거든요. 짤막짤막한 뭐 이렇게 이제 전국의 뭐 서점에서 일어난 이 약간 이상한 일들을 이제 모으는 얘기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서 왜 서점에서 괴담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옛날에는 지식과 정보가 모이는 곳이 종교시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직자들이 책을 만들고 관리했다는 거죠. 움베르토 에코의 그 장미의 이름을 보면 수도사들이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성역에서 책이 만들어지고 전파된다면 이 불가사의하고 인간의 어떤 지혜를 넘는 일이 그곳에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서점괴담 그냥 가볍게 저는 사실 이런 소설들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흥미롭게 왜냐하면 무서운 이야기는 왜 항상 재밌지 않나? 무서운 이야기 무서워. 무서운 이야기는 무서워? 나는 무서운 이야기가 또 재밌어서 제가 왜 소개해드리냐면 이거 취향을 타요. 뭐야 이러실 수 있는데 밀리의 서재에 있어서 그냥 가볍게 끝까지 읽지 못해서 아직 중간 정도까지 이제 읽고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는 가볍고 소소하게 긴장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뭐 고서점인가요 배경이? 그렇지도 않아. 이거 되게 재밌어. 지금 다들 그 서점 괴담 그러면은 박동 부장님처럼 생각해요. 고서점이고 중고서점이라서 그 헌책에 뭔가 영혼이 깃들어져 있거나 사연이 있는 헌책들이 나와서 아니에요. 완전 새 서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책들만 들어오는 마치 우리로 치면은 교보문고 같은 데서 일어나는 괴담이에요. 특이하네. 특이하지. 그래서 나도 되게 특이해서 이게 어떻게 소설이 되나 싶어서 읽고 있는데 잘 작가가 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느낀 건데 뭐든지 어떤 분야든지 200권을 읽으면 그 분야의 새로운 책을 한 권은 쓸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요즘 교보문고에서는 그 로맨스가 그 얘기 들으셨어요? 뭐? 서점에서 그렇게 번호를 딴다는데. 그렇지. 번따 이야기, 교보문고 번따. 참 모를 일이. 근데 그거는 나는 적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오늘 제가 이제 그 트레바리 모임을 가잖아요. 네. 근데 독서 모임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의 취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자기하고 책 읽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지 않나? 그치. 저는 어렸을 때 소개팅이나 이런 데 나가서 제일 난감했던 게 책을 안 읽는 분을 만나면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하지? 근데 어쩌다가 책 읽는 사람을 만나면 아니 그 소개팅이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적어도 소개팅하는 1시간 반 동안은 서로 책 얘기하면서 즐겁게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교보문고에 가면 적어도 책을 읽는 사람이 오니까 그래서 번호 따고 막 그러는 거 아닐까? 그래. 취향을 바로 드러낼 수 있는 곳이라 바로 내가 고르고 있는 책 그 코너에 옆에 고르고 있는데 마음에 들어.
따겠네. 그러면 아니 그 트레바리에서도 좀 따겠는데. 그래서 트레바리의 별명 중 하나가 듀오바리예요. 트레바리 와서 저기 연애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듀오바리라고 불러요. 여기가. 잘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거죠. 자, 저는 이제 또 트레바리 하러 이제 가야 됩니다. 오늘. 그래죠. 또 그 듀오바리 가서 또 젊은 분들, 젊은 청춘들의 또 이거 인연을 잘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근데 자기 개발 그룹이잖아요. 자기 개발사. 거기서 맺어진 커플들은 잘 살겠네. 그래요. 예. 잘 다녀오시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나눠요. 자, 다음 주에 외국 가시지 않으세요? 아닌가? 다음 주 아닙니다. 저기 6월에 갑니다. 아직 5월 한 달 동안은 열심히 부지런히 벌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통화해요. 예.